안녕하세요. 아스코에서 34건의 리보세라닌 임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34건이니까 전부 읽어보려면 하루를 꼬박 쓰겠죠? 기사에서도 논문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임상 결과 논문이 많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임상시험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왜? 항서제약이 뒤에 있으니까요. 항서제약이 수많은 임상시험을 하면서 HAB는 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돈은 항서제약이 들이면서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계속해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HAB의 입장에서는 항서제약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응증을 선택해서 체리피킹하면 됩니다. 작년 아스코 2020에서는 16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올해 아스코 2021에서는 34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논문의 개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스코와 같이 권위 있는 학회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수십 건의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임상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도 어마어마하게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스코에서 주목해야 될 리보세라닙 논문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위암 3차 이상 치료제의 시판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무려 2004명의 환자입니다. 시판 후 조사는 영어로 PMS라고 합니다. 시판이 된 다음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죠. 임상시험만으로는 완벽히 효능과 부작용을 알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PMS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심사에서 허가사항에 반영합니다. 만약에 PMS에서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허가 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코에서 PMS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좋다는 것이겠죠? 임상시험은 환자의 수가 적은 상태로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당 1명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500명으로 진행했다고 할 때 해당 부작용은 0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판이 되고 나면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겠죠. 그때는 환자의 수가 1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0.1%의 확률이 작동하는 것이죠. 1000명 중 1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10,000명이면 10명이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이외에도 임상시험에서 운이 좋아서 부작용이 있는데도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판 후 조사에서 한 번 더 채를 거르듯이 검토하는 것이죠. PMS의 PM은 포스트 마케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시판 후가 되겠죠. S는 surveillance라고 하는데요. careful watching이라는 뜻입니다. 감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판 후에도 감시한다는 뜻이 PMS라는 겁니다. 그리고 PMS를 하는 이유는 임상시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원수가 적으니까 아까 봤듯이 희귀한 약물 관련 부작용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여하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때서야 드러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제한된 기간에 의한 문제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시간이 돈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임상시험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임상시험이 종료되고 시판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환자가 살아있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죠. 어느 순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2년이 걸려서 종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임상 3상이겠죠. 이 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축적되어서 2년 이후에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상시험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을 놓치게 됩니다. 신약 허가를 받아서 안전한 줄 알고 복용했더니 알고 보니 2년 후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약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도 PMS가 필요한 겁니다. 장기적인 부작용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PMS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인원과 기간인데요. 임상시험에서 인원수가 적어서 발견되지 못한 부작용을 PMS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기간이 짧아서 발견하지 못한 장기간의 부작용을 PMS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PMS를 중장기 사용에 대한 약물 유해 반응을 수집하고 재심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임상시험은 단기라면 PMS는 중장기인 겁니다.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약물이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임상시험 기간 중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PMS를 통해 비로소 밝혀졌다고 합니다. PMS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고요. 적응증 범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PMS를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특허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제약사들이 특허가 연장되는 한국에서는 반드시 PMS를 하려고 한다네요.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독점 판매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허를 연장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혜택을 줄 테니 PMS 좀 해달라는 것이죠. 임상시험에서는 복용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PMS에 포함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크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뺀다고 합니다. 의사가 잘못 처방하거나 환자가 복용을 적절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정성 분석 그룹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적응증이 아닌 다른 적응증에 사용되어도 PMS에서 제외하겠죠. 그리고 이게 합리적입니다. 시판 허가를 받은 근거에 실린 임상시험의 투여 방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걸 토대로 PMS를 할 수는 없죠. 신약 개발 회사는 자사의 약이 가장 효능이 좋고 부작용은 작은 수준에서 임상시험을 결정했을 텐데 그걸 벗어나면 당연히 부작용은 커지고 효능은 줄어들 겁니다. PMS는 4에서 6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위암치료제로 아파티닙이 2014년에 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년 정도 지난 상태네요. 얼추 PMS 결과가 발표될 시기였고 마침 아스코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PMS 조사 대상자 수는 신약의 경우 3,000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원수가 보통 임상시험보다는 훨씬 많으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임상시험에서 서브젝트를 시험 대상자라고 부르는데요. PMS에서는 조사 대상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PMS의 프로토콜은 빈약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 회사는 시판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그 뒤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학에 합격하면 이제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비슷하죠. 합격이 중요하지 합격한 후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PMS가 통제된 임상시험도 아니므로 굉장히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상시험의 프로토콜 문서는 100페이지라면 PMS는 10페이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참고로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작용기전이라고 하는 건 주작용입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 발휘되길 원하는 작용이죠. 프린시플 액션이라고 합니다.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겠죠. 그런데 약이라는 건 주작용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작용 말고도 다른 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바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격가지로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한국말로 부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용과 부작용은 같은 건데 우리가 원하는 작용이냐 원하지 않는 작용이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몸이 아픈 것들만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넓게 본다면 주작용이 아닌 다른 모든 작용들은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몸을 해하는 부작용들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다른 문제없는 부작용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것이죠. 화이자의 비아그라도 처음에는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했죠. 주작용은 심장 쪽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사이드 이펙트였던 것을 프린시플 액션으로 하여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다른 말로 ADR, 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있던 단어죠. 부작용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아스코 2020에서는 16건의 임상결과 논문 초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아스코 2021에서는 34건의 임상결과가 발표됩니다. 더 숫자가 늘었죠. 그리고 2004명에 대한 PMS 결과도 발표합니다. 시판 후 조사죠.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입증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